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올 대통령 선거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경합주에서 승리한 반면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애리조나에서 승리해 반전 기록을 내면서 초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이 두 곳에서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최종 승자가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두 곳은 모두 우편 투표 접수 마감을 며칠 더 남겨두고 있어서 막판 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이 두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펜실베니아는 6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개표할 수 있어서 추가로 도착하는 투표용지가 앞선 개표 결과를 뒤집을지 이번 대선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이 한국계 최초로 연방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실패했다는 점과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를 집중 공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인 혈통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지낸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미주 한인 최초의 여성 연방하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인이 연방의원을 2명 이상 배출해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48선거구의 미셸 박스틸 후보, 39선거구에서는 영킴 후보, 34선거구에서는 데이빗 킴 후보 모두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 근소한 차이로 선전하고 있어서 추가 당선 소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을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 4일 오전 8시 현재 공화당은 총 47석을 확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4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 조지아, 메인,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공화당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반면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조지아 특별선거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32%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켈리 래플러 의원이 27%로 2위를 기록해 이 둘이 다시 결선 투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래플러 의원이 선거 과정 중에 격렬한 싸움을 벌였던 다른 공화당원들을 포용하는데 얼마만큼 성공하느냐가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편 결선 투표는 내년 1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의석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4일 오전 8시 현재 민주당은 총 204석을 확보한 가운데 공화당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캘리포니아주 21선거구에서 현직 칵스 의원의 도전장을 낸 발라다오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뉴멕시코주 2선거구에서도 현직 스몰 의원에 대항하는 헤렐 후보가 앞서는 등 플로리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버지니아, 뉴욕 등 여러 곳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을 앞서는 공화당 후보들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28번째 열대성 폭풍인 에타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 강풍과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서서히 북상해 미국 해안을 향할 것이라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4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한 에타는 어제 오후 니카라과 해안을 따라 상륙했는데요. 오늘은 시속 70마일로 그 세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며칠간 중미 지역에 머물며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주 후반에 북상해 주말경에는 플로리다와 동남부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덕 도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어젯밤 늦게 애리조나 주에서 이번 대선의 승자가 누구인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아직 개표되지 않은 조기 투표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지난 2016년 선거 때 트럼프를 선출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개표 과정에서는 7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53%로 46%를 얻은 트럼프의 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자 승리가 확 실시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시 주지사는 팍스뉴스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트위터에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민주당의 샘 박 주 하원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표 결과 62%의 득표율로 38%를 얻는 데 그친 공화당의 캐롤 필드 후보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한편 첫 출사표를 내면서 눈길을 끌었던 102선거구의 홍수정 변호사는 48.6%를 얻으며 선전을 펼쳤지만 현직 그렉 캐나드 의원이 51.4%를 받아 아쉽게 패했습니다. 또 뷰포드시 지역인 98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낸 조태호 후보는 40.8%를 얻었지만 현직 데이빗 클락 의원이 59.2%를 받아 패했습니다.
유럽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원 시설이 점점 부족해지자 일부 환자를 독일로 이송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놨습니다. 인구 850만 명의 스위스는 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4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지방정부들은 부분 봉쇄 조치를 내리고 식당과 술집 및 박물관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헝가리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고 4일 0시부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6억 달러 규모의 공격용 드론 4대를 대만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드론 판매 승인 결정을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히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맞을 것이라면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중국 EU 투자협정과 중일한 자유무역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제3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에서 동영상 연설을 통해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 시장을 세계의 시장, 모두가 공유하는 시장,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천명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서야 지금 채팅방을 열어봤는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나 봅니다. 이제 알았고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방송으로 뉴스를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아주 혼자서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었네요. 네. 이제 매우 창피한 상황이 연출을 됐는데, 네 처음 저희가 뉴스를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 있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뭐 여기 그린 스크린도 그냥 생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창피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 결정이 딱 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서 누가 대통령이 됐구나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론이 안 나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살짝 어긋난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뭐 대법원 가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여졌는지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SA 투데이 홈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USA 투데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바이든 후보가 현재 지금 선거인 단수를 238명을 확보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 후보 다 어느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이든 후보는 238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213명. 아직은 270명을 넘어간 후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도출됐던 가장 큰 이유, 이제 그 이유를 지목하기 전에 먼저 좀 지난 2016년하고 먼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이게 지도입니다. 선거인단 수를 확보한 수의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역이고 파란색이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빨간색 지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진행을 아까 하면서 이게 좀 색깔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예, 2016년도에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애리조나주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지금 위스콘신주가 지금 파란색으로 약간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미시간주도 지금 파란색으로 약간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누가 당선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 좀 270표가 나오는 상황이죠. 이 270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 전체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그러면 승리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브라스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만약에 이 상태로 현재 상황으로 올스톱하고 딱 굳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270대 268이 돼가지고요.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표가 지금 아직 다 완전히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표를 다 진행을 하면 상황이 좀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바로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들, 네바다주하고요, 여기 위스콘신주나 미시간주도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바다주와 위스콘신, 미시간주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네바다주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여기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가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법원으로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우편투표 때문이었죠.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투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고, 이것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은 계속이 진행이 됐고,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각 주별로 알아서 투표 일정에 대해서는, 개표와 투표의 일정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알아서 결정해라, 그 주에서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대법원에서는 취해왔었던 것이고요. 연방에서 각 주가 해야 될 선거 관리를 연방에서 참견하는 것, 더군다나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은 주 단위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결정을 내려왔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선거가 일단 다 끝났고요. 이제 개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개표 절차에 대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개표를 중단하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개표 집계할 때 우편 투표에 대한 집계는 좀 더 이상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은, 연방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 안 내린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전처럼 그 연방 대법원장이 생각했던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연방 대법원장이 펜실베니아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 단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주정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의 그러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개표 절차라든가 투표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에는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관할권이 다른 겁니다. 이게 주리스딕션 얘기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할할 수 있는,
내 관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참견을 하게 되면은 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반발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계에 있는 여러 주가 연합해가지고 이를 벌리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내란이나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벌어졌던 전쟁이 남북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의 컨트롤을 일부 주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그 각 주별로 연대를 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남북연합이 만들어지고 독립을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런 주리스딕션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거 투표와 절차의 문제들, 투표와 개표에 대한 절차의 문제상에 있는 것들은 주 단위에서 알아서 결정해라라는 입장을 계속 지켜왔던 것이고요. 이 입장은 연방 대법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하는 입장일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거를 지금 개표를 중단하자, 내지는 우편 투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개표하지 않도록 막자, 이런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연방 대법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6명이라 되고 진보 진영의 대법관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나 대통령 선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이걸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서 SOS를 치면 그러면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대법관들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선거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서도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바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대법원장이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베럿 대법관인데요. 베럿 대법관은 여태까지 대법원 판결에 직접 참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관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상소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투표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투표에 참여해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대법원장이 이 진보 진영 쪽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 진영 쪽에 손을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베럿 대법관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그냥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대법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이 어떤 요구를 해오든 이 선거 절차와 개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은 이 각 주정부 그리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것을 일임하고 사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개표되고 있는 과정이 아직 다 개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개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4년 전에 본인이 이겼었던 지역을 요번에 좀 놓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특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정말 애리조나주는 오래된 공화당 텃밭이라고 이야기했던 건데요. 1996년 이후로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지금 파란색으로 바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뭐죠? 그 신호탄이 있었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2년 전 중간 선거 때 사실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연방 하원의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났던 것이 바로 그 신호탄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 신호탄들을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졌느냐? 진 건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러면 승리할 수 있고요. 또 네바다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긴 상태에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시건주에서 이겨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다 인내심을 가지고 완전히 개표가 다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일인데 지금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연방 상원의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연방 상원이 현재 지금 47명, 그 다음에 또 47석 있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47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100명의 상원 의원을 이번에 다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30여 명만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은 지역들, 여기 보면 이제 알래스카가 현재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나오죠. 근데 알래스카는 이제 보시다시피 공화당 의원이 뭐 벌써 60% 이상을 지금 투표를 석표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개표율이 45%밖에 안 됐지만은 여기는 뭐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을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시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주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지금 인기를 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도 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기는 예전부터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되어 왔던 그런 지역이고요.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공화당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어서 지금 85% 개표율에 51% 득표율이고 지금 민주당 쪽하고 표 차이가 거의 8% 이상 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공화당 의원이 당선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좀 틀립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특별선거가 있는 바람에 상원의원을 2명 다 새롭게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2명의 상원의원자 중에서 한쪽 자리는 지금 데이비 퍼듀 의원,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자리, 여기 이제 원래 자니 아이잭슨이라는 상원의원이 있던 자리였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은퇴를 했죠. 그 은퇴를 해서 그 뒤로 지금 켈리 레플러라는 의원이 임시 상원의원으로 1년을 지금 지냈고요. 그 임시 상원의원 자리 임기는 이제 끝나서 그 자리를 지금 새로운 인물로 메꿔야 하는데 자니 아이잭슨의 전임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상원의원을 할 사람을 지금 뽑는 일종의 보궐선거인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이라는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32%가량 득표를 했고 두 번째 2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레플러라는 여자 상원의원입니다. 현재 임시 상원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레플러 의원은 공화당 쪽이고 워녹 후보는 민주당 쪽인데 둘 다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바람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가 1월 5일 날 치러집니다. 결선 투표 1월 5일 날 치러진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는 이 레플러 의원이 계속 상원의원직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화당이 상원의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방 상원의 구조는 현재와 똑같이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이 53명,
그리고 민주당 쪽 의원들이 47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지켜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원 선거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또 좀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민주당이 192석, 그 다음에 공화당이 185석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래 민주당이 230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233석인가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더 적었던 것인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쪽으로 자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더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빨갛게 빗금 쳐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인데 공화당 의원으로 이런 지역입니다. 이제 칵스 의원이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현직 의원인데 여기에 이제 도전자인 공화당 의원이 좀 더 많이 나온 이런 지역이 되고요. 지금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이 빗금 쳐져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앞서는 지금 이제 뉴욕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 사실 좀 약간 의외 아닙니까? 이제 뉴욕주 전체가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이 이쪽에서 후보로 나와서 지금 아주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 쪽이 조금 더 하원에서 조금 더 많은 좌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쩌면 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자신의 꿈대로 한 번 더 하원 의장을 연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선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당선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해 왔고 그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분석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됐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뭐냐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것은 그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기성 정치인들은 정말 정치꾼으로 전락했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최우선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최우선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 뭐 외교 같은 거는 크게 사실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지만은 당장 경제 문제 같은 경우나 이민 문제 같은 경우는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끼쳤던 영향, 이거 굉장히 컸던 거죠. 투표는 시민권이 있는 시민들만 투표를 합니다. 일반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줬던 것이죠.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인종차별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샤이 트럼프가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를 연결시키는 거는 싫은 거죠. 본인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긴 싫은 겁니다.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처럼 그리고 백인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매도를 하니까 그렇게
같이 싸잡히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샤이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뭐 지역에서 시위들 벌어지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들 편들고 시위대 폭도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가 또 생긴 겁니다. 이게 백인 우월주의자 대열에 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시민이고, 난 미국의 시민이고, 미국 국민들을 이롭게 해주고 미국 국민들을 도와주는 대통령을 뽑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게 이제 샤이 트럼프들이 성향인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들을 자꾸 내놨었는데, 그거는 이제 샤이 트럼프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문제,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샤이 트럼프층이 더 커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에 이렇게 많이 현혹돼서 대통령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을 공격했을 때 먹혀 들어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게끔 만드는 데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과연 민주당 쪽에서 내놓는 계획들은 뭐냐? 사실 지금 현재 백악관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일이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당에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다라고 블레임을 하려면은 그거는 보건 전문가들을 블레임해야지 정치인들을 블레임해야 될 문제가 현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일단은 먹힌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보다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보급 이런 데 더 주력을 해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어필이 잘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못 대처했다라는 이 장벽에 막혔던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 연방 하원 선거라든가 연방 상원 선거에서 보면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실패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캠페인들이 결국은 주요하게 공화당 표를 빼는, 공화당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표심을 자극한 선거 전략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략 선거 얘기는 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즐거운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한인 후보들이 당선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앤디 킴 후보 요번에 재선 성공했습니다. 한인 후보가 이 선거에서 재선했다는 거, 이거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이번에 좀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릭랜드라는 후보가 있는데, 스트릭랜드 후보는 그 워싱턴주의 타코마시에서 시장을 꽤 오랫동안 역임했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인 혈통입니다. 어머니가 한인이고 태어나기도 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보면은 국적이 미국, 한국 둘 다 나옵니다. 이중 국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릭랜드 시장이 이번에 연방 하원에 당선된 것,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2명의 연방 하원이 탄생한 상황입니다. 한인 혈통으로. 근데 지금 3명 더 있습니다. 지금 미셸 박도 있고, 그리고 또 영킴도 있고요, 데이빗 킴도 있고,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지금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의 후보가, 그러니까 미셸 후보하고 영킴 후보하고가 좀 상대방 후보보다 조금 살짝 앞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하면은 추가로 당선이 확정됐다라는 추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인 의원들이 이 연방 하원에 여러 명이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한인들이 연방의원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 미국 사회에서 이 한인들의 위상 당연히 커지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긴밀한 공조관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진짜 혈맹다운 혈맹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에서 어제 또 한 번 중국의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또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 이제 이거를 송부했는데 요번에 세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만 지금 연속으로 지금 뭐 한 주에 한 번씩 승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대만에 무기 수출한다고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싫어하죠. 점점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매주 연달아서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제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성명을 내고 불장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음의 길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엄포를 놓는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평화 협상들을 이끌어내면서 굳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갈등 구조를 자꾸 이끌어내는 것은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행사가 있었죠. 어제 대형 행사가 있었는데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라는 이 박람회 행사장에서 중국을 전면 개방하겠다. 중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저희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걸음을 빨리 내딛지 못하는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통제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전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 사실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통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다 통제하고 있고 언론도 지금 다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다 개방하겠다. 그러면 과연 그 경제를 개방을 한 것이 진짜 개방이냐? 모든 것이 다 감시받고 있는, 통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개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중국은 이제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상,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상, 이거를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너무 미국 측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좀 더 끌어당기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시장 개척이라든가 무역이 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당장 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앞으로 중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산국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뒤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좀 개방된 국가로서, 정상국가로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입장이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중계로 뉴스를 전해드린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워낙 많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정말 짝이 없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저희가 혹시 이런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어떤 경우로든 선거 절차나 개표 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저희의 생각입니다. 삼권 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연방 대법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